통해 결국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아예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모두 가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한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숨을 쉴 수 없다며 강제 진압에 희생된 플로이드의 북한을 비유하는 등 여권 인사들은 북한의 대남 막말과 위협을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코스피가 4.76%, 코스닥 지수가 7.09% 하락했습니다. 동반 하락 이유 짚어봅니다. 서울 송파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쿠팡 구청 물류센터보다 직원 수가 많아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병사가 해당 논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날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국대가 전국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겁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176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임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1대 국회는 이렇게 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 위원회를 표결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법여권 의원 187명만 참여를 한 채 진행됐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장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고 기재위와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통합당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도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통합당에 제시했던 예결위와 국토위 등 7개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갈지 여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남은 원구성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는 홀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퇴장을 했는데요.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앞에서 집회를 벌였는데 현장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적 때 민주당은 각성하라!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는 데다 대안도 마땅치 않아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뽑은 6개 상임위엔 통합당 의원들도 의장 직권으로 이미 배정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남은 상임위 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시급한 3차 추경안 처리 문제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공수처 출범이 예상돼 있는데 야당이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이 역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통합당은 대한민국의 국회는 없다.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없다는 현수막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깔렸습니다.
홀로 본회의에 참석한 조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전통이 짓밟혔다며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3차 추경 예산안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은 코로나 관련 예산이 2%밖에 되지 않아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오는 7월 예정인 공수처 출범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통합당 추천위원 2명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워집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통합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엔 통합당을 향해 떼쓰기를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대강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상생과 협치는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두 정상이 마주 앉아 평화 통일과 교류 협력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기념 행사는 축소됐고 북한은 오늘도 대남 비방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15 20주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서리빨 치는 보복 행동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군사적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군도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노동신문을 통해 서리빨 치는 보복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적 행동의 다음은 북한 군 차례라며 격앙될 대로 격앙된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이후 일주일째 대남 압박입니다. 북한 황해도 접경 지역의 한 초소에선 양쪽으로 배치됐던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치워졌습니다.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깃발이 사라진 걸 두고 군사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리 군은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동향이나 관련해서는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황해도를 마주한 이곳 접경 지역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합참은 열상 감시 장비와 감청 장비, 공중과 해상에선 항공 통제기와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최전방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낸 메시지를 보면 짐작은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뭐라고 하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 재개든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합니다. 신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5 선언 20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멈춰선 안 된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미 제안한 코로나19 공동 방역을 비롯해 철도 사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며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애둘러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20주년 행사 영상 축사에선 6.15 선언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기념식은 최근 남북관계를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처지를 경찰의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왔고 우리가 합의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주자는 것이지만 야당은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막말 위협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 처지를 숨쉴 수 없다며 미국 경찰의 진압 과정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에 빗댔고 김한정 의원은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엽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논리는 분단장사, 무기장사라고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 경협사업 허용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내에선 북한이 군사 도발 협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런 우려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은 범여권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무책임하다며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우리의 운명을 북한의 통째로 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의 한 비영리 연구소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 30-40개에 달하며 1년 새에 10개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노력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2018년 6월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20개에서 3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연구소가 추정한 북한 핵탄두 수는 30개에서 4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개가 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중단 선언은 없었고 또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에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앞서 미 과학자연맹과 일본 핵무기 근절 연구센터도 북한 핵탄두를 35개로 추산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 이상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는 아직 없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북한의 막말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안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오늘 주가는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오늘 마감된 코스피 지수는 2030.82, 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보다 101.48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2시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부터 급격히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빠진 건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7% 이상 폭락해 지난 5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수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랑 좀 맞물리면서 대북 관련한 리스크도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지만 안보 이슈가 겹친 우리 증시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 패키지의 효과도 잠식시키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북한발 악재가 겹친 오늘 하루만 우리 증시에선 시가총액 87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2원 급등한 1216원을 기록했고 금 가격도 0.18% 오른 1g당 67,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0명 가까운 확진자를 낸 쿠팡 물류센터의 악몽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13일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흥시 19번 확진자인 아내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8일부터 10일 아침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롯데택배 측은 확진자 발생 직후 이렇게 4층 출입문을 막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같은 날 근무한 직원 159명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희가 CCTV 돌려보니까 마스크는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쓰고 계셔서. 서울 중부등기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건물 폐쇄와 함께 사무실 직원 23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특히 해당 확진자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법원 예식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있던 동료 직원 29명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받던가 이런 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도봉구의 노인보호센터에서 시작된 확진자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노인들이 주로 찾는 보호시설이나 요양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휴관을 권고했는데 현장에선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송민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는 70대 남성 입소자 등 어제보다 2명이 늘어 총 19명이 됐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5명 늘어 169명이 됐는데 가천 길병원에서 치료받던 8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인천의 첫 사망자입니다. 최근 요양시설과 방판업체 등을 통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규 확진은 40%까지 치솟았고 깜깜이 감염도 1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고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연쇄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내 데이케어 센터 444곳 등에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호자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댁에 계시게 되면 보호할 분들 안 계시죠? 센터마저 문을 닫으면 식사부터 대소변 해결까지 기본 생활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혼자 어르신들 공책에 되는 어르신들 식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으시죠. 서울시는 긴급 돌봄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란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찾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8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초기 우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베이징발 코로나 비상이 걸린 중국에 맞춰보겠습니다. 시장 입구에 공안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시장 주변을 순찰하는 공안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베이징 최대 규모의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经流行病学调查，这些病例均有新发地农产品批发市场活动史。 시장과 주변 지역은 즉시 봉쇄됐고
对新发地市场及周边小区采取封闭管理措施。 시장 방문객과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 시작됐죠. 新发地市场周边11个小区人员应检39491人。 그런데 언젠가 본 듯한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와 비슷하지요. 당시에도 수산물과 야생동물을 파는 우한의 화난시장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습니다. 只有我们每一个人都能够掌握了防控知识。 우한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27명의 환자가 보고된 이후 닷새 만에 59명으로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베이징은 더 빠릅니다. 11일 첫 확진에 이어 이튿날 6명, 사흘째 36명, 어제도 36명이 확진되며 나흘 만에 80명에 육박한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베이징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육류 등의 70% 이상을 공급해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에 달하는 곳이죠. 新发地市场是北京重要的菜篮子。 우한의 화난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쏟아졌습니다. 수입산 연어를 손질하던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연어를 익혀 먹으라는 권고가 나왔죠. 完成新冠病毒核酸检测，新发地市场发现40件环境阳性标本。 후베이성과 랴오닝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와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因为疫情差不多快过去了，然后突然有这么1、2个病例，其实也有点害怕。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명 속에 강력한 통제로 안정을 되찾아가던 중국. 베이징에서 또다시 제2의 우한을 보게 되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9살 딸을 학대한 의붓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에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도구를 이용한 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의붓 아버지 A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합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A씨는 9살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딸에 대한 심경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도 남의 자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9살 딸을 상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당한 9살 딸이 살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피해 아동의 일기장 내용을 분석했지만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한 의붓 아버지와 현재 병원에 있는 친엄마를 상대로 언제부터 어떻게 학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다 벌어진 일인데 엄마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5살 난 딸은 중태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던 SUV와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초등학교 담벼락을 뚫고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보행자를 치고 담벼락 뚫고 밑에 아래로 한 3m 되는 높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3시 반쯤. 길 가던 36살 A씨와 5살 난 딸이 돌진한 차에 받쳐 A씨는 크게 다쳤고 5살 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딸은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소리가 좀 엄청 크게 났어요. 꽝 소리가. 애기 2명이 있었는데 애기 한 명이 이제 쓰러져서.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정문에서 10m 정도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이제 좌회전 시도하다가 1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고에 있어서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관련 운전자 2명은 가볍게 다쳤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 참사의 원인이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48일 만입니다.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됐는데 불법 구조물이 대피로를 막아 화를 키웠습니다. 당시 화재 상황을 구자영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불은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시작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천장에 있던 우레탄 폼에 튀면서 불이 났는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 무염연소 형태로 우레탄 폼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40여 초 만에 지하 2층 전체로 번졌고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사 현장 작업 인력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6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피로 구실을 해야 할 지하 2층 방화문 공간은 결로 방지를 위해 벽돌로 막혀 있었고 지상 1층과 옥상을 잇는 비상계단은 철제가 아닌 패널로 마감되어 있어 오히려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 비상경보기 등 임시 소방시설은 없었고 안전관리자조차 없었습니다.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 예방과 피난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오늘 또다시 구속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이 추가 피해자가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잠시 전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32살 이모 씨입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 씨는 오늘 2번째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당시 범죄 혐의자라도 주거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 경찰은 당시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이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추가 범행 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범행 당일 벌인 다른 범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도 벌였습니다.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를 했고 경찰도 이 씨가 서울역 주변 등에서 5명가량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도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라 했나봐요. 담배 피우고 가지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담배 던지고 그날도 경찰이 왔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잠시 전 이번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고 외식 대신 배달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는 것이고 쓰레기도 급증했죠. 그저 감염 차단에 급급했던 시기를 지나서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급증한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일상. 레저용품 전시장에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비닐 장갑까지. 항상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착용하신 거 보여주세요. 서로를 배려하며 행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쌓이는 건 쓰레기. 저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형 휴지통엔 관람객이 버린 마스크와 비닐 장갑이 한가득입니다. 머그컵 사용이 정착되던 커피숍도 마찬가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제한이 풀리면서 대부분 일회용 컵을 씁니다. 외출, 외식을 줄이고 배달 주문이 늘면서 관련 쓰레기도 많아졌습니다. 순댓국집은 그릇에서 수저, 비닐봉지까지 배달용 일회용품이 수북하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주택가 등 거리에는 배달 용기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길가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살펴봤는데요. 배달 음식 용기부터 플라스틱과 각종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비대면 온라인 구매까지 늘면서 재활용 처리장은 포화 일보 직전입니다. 배달 용기는 집채만큼 쌓였고 택배용 종이 포장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품 등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15%나 늘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배달 용기 등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일회용품이 안전하다는 인식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당분간은 일회용을 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전망에 이어 제2, 제3의 코로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코로나 이후 시대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분히 환경 문제를 개선시켜 가면서도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하고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정부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이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며 상사에게 빨래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에 대해서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병사는 해당 논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날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복무 제보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 지난 11일. 그런데 해당 병사는 당일 피부 질환 치료를 이유로 청원 휴가를 떠났습니다. 목요일 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 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입니다. 이 병사는 당일 청원 휴가 신청서를 내고 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공군의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공군은 이 사건을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지만 해당 병사가 휴가 중이어서 아직 대면 조사도 못했습니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다녀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병사가 남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야당은 이런 불공정 군대에서 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가 분위기를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뒀지만 대학 캠퍼스가 썰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는 환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환급에 대한 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총학생회 측에서 계속 학교랑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국대는 최근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1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을 가능한 다 활용할 예정이에요. 이 같은 방침이 알려졌지만 다른 대학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실제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그래서 학교가 세이브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지며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 또한 책임을 면피하지 않고 한 대학생 단체는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세종시 교육부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가도 행진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신용카드 계산 시 포스라는 단말기로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특정 업체의 포스 단말기가 해킹을 당해서 2년여 동안 100만 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줄줄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붙잡힌 42살 해커 이모 씨.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은 뜻밖의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 직전 지인에게 맡긴 외장 하드에서 61GB에 달하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가 발견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인 포스 업체 서버를 해킹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인 서버를 통해 각 매장 기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결제 정보를 가로채왔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 단말기는 전국 유명 식당과 화장품 전문점 매장 등 총 10만 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과 협조 중에 있고. 경찰은 2017년부터 이 씨가 검거된 지난해 6월까지 범행이 지속돼 온 것을 감안하면 최대 100만 건의 개인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단말기 업체는 경찰에 통보 전까지 피해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안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정부가 또 한 번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종부세 강화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5월 전용 48제곱미터형이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연초 주춤하던 집값은 한 달 새 9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고 조금 평수가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잇따른 데만 거래가 안 될 것이고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선 풍선 효과로 인해 올해 들어 5월까지 군포 12.9%, 인천 연수 8.61%, 안산 8.08% 등으로 폭등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기간도 늘립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종합 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총선 과정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인데 가격을 규제하고 수요를 규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정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삼성의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칼럼을 쓴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서 문제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도 삼성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에 쓴 칼럼입니다. 불법한 방도로 승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사과할 일인가라며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 서울병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검찰 기소를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은 하지 않는 만큼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교수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법 분야의 대가라는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관도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등의 부끄러운 역사를 뺀 그들만의 산업화 유산을 자화자찬하는 전시관을 도쿄 한복판에 열었습니다.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된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지하 1000m 갱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혹독하게 노역했던 지옥의 섬 군함도. 이들을 포함해 강제징용 조선인 33,400명을 기억하는 공간이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 23곳을 자화자찬하고 있을 뿐 강제징용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1교포 2세가 나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 귀여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이 전시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신청 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하루에 단 3차례, 한 번에 최대 5명에게만 입장을 허가하는데 역사 왜곡을 최대한 감추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언론들도 비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올해 74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행사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건강 이상설로 이어졌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 Enjoy yourselves because we are here to celebrate your achievements and great achievements they are. 목을 축이려고 한 손으로 물컵을 들더니 힘에 붙이는 듯 다른 손으로 바닥을 받칩니다. 축사를 마친 후엔 엉거주춤한 자세로 위태위태하게 경사로를 내려갑니다. SNS에선 곧바로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에도 트럼프는 아프다, 건강하지 않다 등의 해시태그를 단 글이 수십만 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오바마 당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사로가 길고 가팔랐던 데다 미끄러웠다고 해명한 겁니다.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월터 리드 군병원을 비밀리에 찾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2017년 1월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의 건강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가 건강하고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43만 명에 달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페루에서는 신도 대신에 희생자 5천 명의 사진으로 채운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페루 리마 대성당, 신도석과 벽면, 기둥이 사진들로 빼곡합니다. 페루에서 코로나19로 숨진 5,000명의 얼굴입니다. 400년 만에 신도 없이 열린 성체 축일 미사는 페루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Grande ha sido nuestra sorpresa cuando hemos recibido más de 4.000 intenciones. 페루에서는 지금까지 6,6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독일에서는 4천여 개의 촛불로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브라질 시민단체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항의하는 의미로 100개의 무덤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일부 시민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Foi uma dor muito grande mesmo, dessa insensibilidade, dessa falta principalmente de empatia. Será que fosse um filho dele estaria fazendo isso? 이탈리아의 한 언론은 사망자 이름 아래 추모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고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4일 신문 1면을 희생자 1,000명의 부고 기사로 채웠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18연패를 끝낸 프로야구 한화가 2위 두산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반등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제 목표는 탈꼴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무명의 타자 노태영의 통산 첫 끝내기 안타. 길었던 한화의 18연패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1승이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승리. 누구보다 가슴 졸인 팬들은 경기장 인근 전망대에 올라 감동을 만끽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주전 선수들이 대거 2군으로 강등되는 파격 속에서도 21세기 최초 17연패에 이어 프로야구 최다 연패인 18연패까지 추락했습니다. 최악의 불명예를 면한 한화는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승리, 강팀 두산에게 시즌 첫 연패를 안겼습니다. 이제 목표는 탈꼴찌입니다. 18경기나 내리졌지만 9위 SK와는 3.5경기 차, 8위 KT와는 4.5경기 차로 100경기 이상 남은 잔여 경기를 감안하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단은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게시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퓨처스에 내려가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요. 기존의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 한편 일격을 당한 두산은 오재일과 정수빈까지 부상을 당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기아로 트레이드된 후 맹활약하던 류지혁과 LG 김민성도 허벅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을 예고했습니다. 무더위 시작과 함께 부상이 프로야구 순위 경쟁의 변수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청순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묘혹시켰던 잉그리드 버그만. 그녀에게 첫 아카데미상을 안긴 명화가 가스등이란 겁니다. 파렴치한 악당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철저하게 조종당하는 부잣집 상속녀를 연기했죠. 이 영화에서 남편은 가스등을 조작해서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불빛을 줄여서 그녀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타박하곤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판단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종속됩니다. 이런 심리 조작과 통제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가 가스등 켜기,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어느 당 영입 인재와 사귀었던 여성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적 행동을 군에게 넘긴다면 노골적인 도발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를 하겠다며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8천만 결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했고 여권은 종전선언 결의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향한 모독이 더더욱 아프고 참담합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서 속되고 저열한 표현으로 욕을 해도 그저 듣고만 있는 그 깊은 뜻을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의지를 우리도 표현할 필요가. 2015년 목함 주일의 도발 때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48시간 내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먼저 회담을 하자고 나와서 주일의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죠. 당시 빛을 발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결집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전역을 연기하며 전선을 지켰고 정부는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초당적인 대북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으로 이런 것들이 꼽힙니다. 늘 가해자에게 사과한다. 가해자를 감싸고 변명한다. 간단한 결정도 하기 힘들다. 6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가스등 효과였습니다. 이번 주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산은 필요 없겠지만 옷차림을 시원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이후에도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덥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외출하셔야겠고요. 내일 다른 지역은 청주와 대전, 전주와 대구가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더운 만큼 햇볕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